국군의 현리 패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이 됐던 전투는 1951년 중공군의 충계대 공세 때입니다. 4월 22일인데 이때가 메가드 장군이 해임되고 10일이 된 때입니다. 말하자면 지휘관이 교체된 틈을 타서 공격한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마오쩌둥이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때 25만 대군이 동원됐습니다. 당시 그 중공군과 미군이 주로 싸우는 가운데 북한군과 국군은 이렇게 도와주는 협력하는 군대 조공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초전에 싸웠던 김웅, 무정, 강근 이런 사람들이 일부는 죽고 일부는 교체됐고 대신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는 맹세하는 어떤 그런 그 친위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로 지휘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최연이라든지 김광엽, 유경수, 방호산, 전우, 최용진 이런 사람들이 군단장을 하게 됩니다. 유엔군 지휘 체계는 그 메가드 장군 교체로 유엔군 총사령관은 리지웨이 대장이 하고 주한 유엔군 총사령관 겸 미 8군 사령관은 벤플리트 중장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부터 미 1군단, 미 9군단, 미 10군단이 배치됐고 그리고 동쪽으로 국군 3군단 그리고 동해안 쪽에 국군 1군단이 배치됐습니다. 중공군의 충계 공세가 목표가 서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그 미 9군단에 소속되어 있던 6사단, 우리 국군 6사단 장도영 사단이 또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무질서하게 패주를 합니다. 이거 사실 뭐 이미 그 현리 전투 이전에 벌써 현리 전투와 비슷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 그 임진강 상류 쪽에 있는 설말이라는 작은 고지에서 포위된 채로 사상자 90%에 이르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결국은 그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중공군의 진격을 중공군이 공격을 더디게 하고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이때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 1군단 소속 그 국군 1사단 당시에 그 백선엽 사단장이 군단장으로 가면서 강문봉이 사단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잘 싸웠습니다. 비록 임진강에서 또 문산에서 패해가지고 뒤로 밀려났지만은 결국은 수색에서 중공군을 막아내가지고 수도 서울을 지켰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이 칭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리 전투는 이 충계공세에 후속되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 충계대 공세 때 25만 대군을 동원했다면 현리 전투는 1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부 전선에 그 소양강 상류 쪽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격한 장소가 바로 그 미 10군단 그리고 국군 3군단과의 그 경계선 지점 전투 지경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서로 지키는 그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그런 곳을 노리고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양강 상류에 있는 곳을 도하해서 공격을 했다. 그것이 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소양강 전투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 빨갛게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그려놓은 것이 중공군입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입니다. 이 왼쪽에 그 중공군이 집중적으로 오지만은 그 밑에 보면은 미군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후퇴하면서도 약간만 물러나고 방어막을 튼튼히 쳐가지고 결국은 중공군을 저지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아주 깁니다. 그것은 국군이 그만큼 뒤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군 지역은 거의 유린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중공군이 공격했을 때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은 부대가 공교롭게도 모두 국군 사단들입니다. 미 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사단 그리고 국군 상군단에 예하에 있던 우리 국군 사단 같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보면은 미 10군단에 배속된 7사단 7사단이
그게 완전히 중공군에게 패해가지고 완전히 뚫렸죠. 그리고 또 국군 상군단의 가장 왼쪽에 있는 구사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장들을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그런 이력이나 경력은 참고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야전 지휘관들이 아닙니다. 7사단장 김영일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주로 그 병기감을 했다든지 특무부대장, 이런 것은 전투 보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사단장 채석도 보면은 주로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투 경험이 없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 10군단의 우측을 국군사단 2개 사단이 맡았는데 그게 그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서 구멍이 났습니다. 이 구멍이 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침투한 중공군이 그 국군 상군단의 후방에 있는 31번 국도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31번 국도 차단한 곳이 오마치 고개다, 또는 요즘은 오미제 고개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딱 차단해서 주위에 그 진지를 구축해서 도로 통행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이 상군단에게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은 뒤에서 모든 보급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급 오는 노선이 차단되니까 이제는 그 아주 포위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 10군단장인 알몬드는 그 국군사단에게 무명선으로까지 내려오너라, 노네임 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후퇴를 해서 다시 군대를 추설해 가지고 방어선을 구축해라, 이런 뜻이죠. 어차피 뭐 한 개 연대가 뚫려 가지고 그것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빨리 내려와서 포위되지 말고 다시 방어막을 형성하는 게 더 현명한 것입니다. 한편 이 미군은 중공군을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중공군이 그 철조망이라든지 뭐 지뢰지대 이런 거 둬도 중공군은 개의치 않고 공격해 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독전대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공격 명령이 내리면은 후퇴를 못하죠. 뭐 앞에 지뢰가 있으면 지뢰를 제거하고 와야 되지만은 소련군이나 중공군이나 공산주의 군대들은 이것을 죽어가면서도 공격해 옵니다. 그것은 뭐 뒤에서 독전대가 있으니까 달리 방법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또 진지까지 오지만은 미군들은 또 뒤로 이렇게 진지 속에 숨으면서 진내사격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공군 전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면서 이런 총기, 대포 이런 데 다 노출되는 데다가 또 진내사격을 하면은 거기 있는 뭐 모든 것을 그 구분 없이 폭격을 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결국은 미군의 그 강력한 화력으로 인해서 저만큼 많은 중공군이 죽어 있는 것이 여기에 기록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국군 상군단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후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차단됐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사진, 오늘날의 사진입니다만은 이렇게 험준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도로가 따로 없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그 산중에 계곡길에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차단돼 버리면은 어떻게 뭐 장비나 보급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산에 험한데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점령당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미군 10군단 그리고 국군 상군단 사이의 협력 체제,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군 상군단장 유재흥은 그 미군이 무명선으로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애하사단도 무명선으로 후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국군 9사단, 3사단이 이제 무명선으로 후퇴를 하는데 도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비 못 가져갑니다. 뭐 그 중장비가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차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차량, 뭐 집차, 트럭, 그리고 또 보급품을 실은 것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뭐 야전 그 대포, 야포라든지
또는 이런 각종 그 장비들 이런 거 전부 다 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버렸죠. 물론 중요한 공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해서 북한군이 사용하지 못하게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모든 트럭, 보급품, 대포 이런 거 다 버리고 왔다는 게 너무나 괴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그거 다 버리고 전부 뿔뿔이 산속으로 이렇게 개인하게만 들고 도망치듯이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이없는 일이죠. 결국은 중공군이 침투해가지고 오미제 고개를 딱 이렇게 도로를 차단해 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이니까 차라리 그냥 전선을 사수했더라면은 설마리 전투처럼 진지를 끝까지 고수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큰 결정입니다. 유정군 단장은 그 오마치 고개를 한 개 연대를 보내가지고 탈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연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하사단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죠. 그냥 부대 장악이 안 된 거죠. 결국은 그것은 도로 오마치 오미제 차단된 거 탈환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버리고 혈리에서 하진부리까지 산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후퇴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혈리 패전이다. 혈리 전투 패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군은 이 상황을 듣고 즉시 또 이렇게 수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미 10군단의 우측이 뚫려버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전투기 그리고 또 각종 화력 이런 거 총동원해 가지고 중공군을 저지하면서 미군의 우측을 또 이렇게 국군 사단 재편성된 군대로 이렇게 막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복구해 나갑니다. 여기서 또 국군이 여러 가지 악습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각종 장비를 다 버리고 온 것이죠.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버리지 않고 싸워서 소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버렸으니까 미군 장비를 지원했던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개탄할 만하죠. 또 미군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네들 비싼 돈 주고 산 장비들 다 지원해 줬는데 전부 버리고 왔으니까 다시 또 사단을 운영하려면 또 다시 이 사단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또 후퇴할 때도 통신이 두절됩니다. 국군이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 연결이 돼야 되는데 통신이 연결이 안 됩니다. 어디가 있는지, 위치 어떻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전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가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혈리 전투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청천강 전투라든지 중공군의 1차, 2차 공세 때 2군단이 패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도영 장군의 충계 공세 때 장도영 장군이 무너진 거 이거 다 마찬가지죠. 미군이 국군을 불신하게 됩니다. 실패한 원인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유재영 군단장은 육군이 관할구역을 잘못 나눴다. 도로가 하나뿐인데 그 도로의 위쪽은 국군이 맞고 아래쪽은 미군이 맞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서로 관할구역을 간섭할 수 없는데 미군이 도로를 차단당해 버렸는데 위에 있는 국군이 결국은 차단된 도로 때문에 모든 장비들을 버리고 산속으로 후퇴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육군 본부의 작전 명령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사전에 미군과 협의해서 협의 조정하면 되지 않았느냐, 왜 안 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재영 군단장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유재영 군단장은 특별히 국군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패조하고 통신이 안 되고 장비를 버리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훈련 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최석 사단장은 수일간 행방이 묘연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야전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죠. 뭐 우리 한미군 간의 병사의 차이가 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군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친 그런 군대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 기간에 일제 그 식민지 하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을 못 받고 뭐 각각 그 대한 독립을 위해 가지고 일부는 뭐 중국군에 가 있고 일부는 뭐 독립운동 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 일부는 일본군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병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남북전쟁 때 그 스토널 장군, 남군의 장군인데 돌담처럼 이렇게 공격을 할 때나 후퇴할 때나 적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싸웠다는 거, 돌담같이 단단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진호에서 그 올리버 스미스 미 1해병사단, 이 사람들 그 후퇴하는 길에 중공군이 매복해서 공격을 하고 또 도로가 끊겨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차량 대포 하나 다 버리지 않고 다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최영, 이성계, 이순신 장군은 이 사람들 적을 찾아서 싸웠습니다. 뭐 적이 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찾아가서 싸운 사람도 있었다. 우리 선조에게 있었다. 이런 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엽 장군은 그 지휘하면서 이렇게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국군 장병들이 이렇게 전진할 때, 북진할 때 그때는 참 용감하더라. 서로 먼저 전진하겠다고 이렇게 앞서 나가고 이런 거 보면 참 용감한데 후퇴할 때는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너무 약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군대가 특히 우리 민족이 북한 군대도 비슷합니다. 후퇴로가 끊긴다 또는 뭐 도주로가 없다, 포위된다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군이 그 항공기를 투입해 가지고 북한군과 중공군의 어떤 그 공격을 저지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국군이 벌이고 온 이런 보급품과 차량 또 이렇게 야포 이런 거 전부 다 폭격해 가지고 불태우거나 부수고 왔습니다. 적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벤플리트 유엔군 총사령관, 그 미 8군 총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군에게 후퇴하는 거 좋다. 근데 그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후퇴하라고 했는데 왜 저항을 하지 않고 후퇴했느냐, 이런 그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차라리 그 무명선으로 철수할 게 아니라 거기서 현 진지를 고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군 상군단이 상대하는 군대가 북한군입니다. 북한군 그래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울만 했죠. 그리고 또 유엔군 화력이 또 지원되는 상황이었고 또 항공기 공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군 상군단이 그 전선을 버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명선으로 빼면서 결국은 국군이 와야 되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거죠. 패배의 결과 이 국군 작전지휘권을 상실했습니다. 1951년 5월 25일 날 벤플리트 장군은 정일권 참모총장에게 국군 상군단을 폐지하겠다, 그 유정의 상군단을 폐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군본부, 우리 국군의 작전지휘, 작전 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국군의 육군본부는 작전을 빼고 인사, 행정, 군수, 훈련만 맡아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살아남은 군단은 그 백선엽의 1군단, 그 동해안 쪽을, 강릉 쪽을 본부로 하고 있는 거기만 한 개 군단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백선엽 군단장이 지휘를 잘했기 때문에 남았고, 나머지는 군단 규모는 없어지고 전부 사단 규모로서 유엔군에 배속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이라면은 야전 지휘 경험 없는 사람을 그 지휘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별 두 개가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이 그 무슨 특무부대장이라든지
교육훈련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임명해 놓으면은 현장에 대한 그런 안목이나 지도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전투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위기에 처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죠. 그 정운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우리 국방부에 있던 군비통제관실 같은 그런 것도 역시 이런 지휘관을 맡기면 되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달아줄 때는 야전 지휘 경험 있는 자만 달아줬는데 그 이후에 또 그런 야전 지휘 경험 없는 사람한테 또 별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런 교훈을 잊어버린 잘못된 처사죠. 여기에서 우리 그 국군과 미군의 진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군 사령관을 했던 리지웨이 벤플리트 장군은 한결같이 통솔력 문제다. 그러니까 국군 지휘관이 자기 부하들을 자기 예하 부대를 단위 부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장이 연대장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면은 지휘를 하지 못하죠. 또 연대장이 대대장을 제대로 통솔 못하면은 대대 따로 놀고 연대장 따로 놀게 되지 않습니까? 통솔 못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히 또 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소대원들을 잘 통솔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면 소대 전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대 장악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 국군 유재흥 군단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군 지휘관들은 대체로 그 초급 장교 그리고 또 사병들 훈련의 부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현대화된 전투 이런데 제대로 된 그 훈련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 총알이 날아오는 이런 위기 시에 도망가기 바쁘죠. 자기 살기 위해서 임무나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독전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어떤 그런 기량 그리고 또 그런 단련 이런 데 크게 좌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 지휘관의 자질이나 그 능력 향상의 측면, 장병들의 어떤 그런 훈련 측면, 이 양쪽을 고려해서 그 우리 국군의 능력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큰 패전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패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 크게 패전할 만큼 크게 싸운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뚫려 가지고 그냥 그 장비를 버리고 도주하다시피 왔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면 대결에서 크게 사상자를 내고 한 그런 전투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패전이라기보다는 우리 국군 패단이 그 불거진 문제고 특히 우리 국군의 그 사이즈가 큰 전투 지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약점을 드러냈다. 그래서 군단급 지휘는 백선엽 장군에게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사단급 지휘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게 그 유엔군 지휘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군단 지휘 그리고 국군 전체 지휘, 작전 지휘 이런 것은 결국은 큰 부대를 운용해 본 그런 경험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축적돼야 됩니다. 소대 전투를 잘해야 중대 전투를 할 수 있는 거고 중대 전투를 잘해야 대대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주 그 일천한 그런 군 역사로 인해 가지고 충분하게 아직까지는 군단급 작전 지휘를 하고 또 육본에서 작전 지휘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